15소년 표류기. 작가 줄베른. 차례. 1. 표류한 소년들. 2. 이곳은 어디일까? 3. 갈라선 소년들. 4. 악당을 물리쳐라. 5. 다시 집으로. 1. 표류한 소년들. 1860년 3월 9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파도가 들끓듯이 날뛰는 밤바다에 배 한 척이 나뭇잎처럼 나풀거렸습니다. 높은 파도에 휩싸인 배는 금세 가라앉을 듯 기우뚱거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넓은 바다로 떠내려가는 이 배의 이름은 슬루기였습니다. 배의 이름표는 이미 떨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가장 큰 돛대도 부러졌고 찢겨져 나가고 남은 돛의 조각은 누더기처럼 너덜거렸습니다. 높은 파도에 금세라도 뒤집힐 것처럼 보이는 슬루기호 갑판에는 4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14살 고든과 13살 브리안과 도니펀, 12살의 흑인 견습선원 모코가 타륜을 붙잡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우르릉 쾅쾅. 또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자 4소년은 갑판에 나뒹굴었습니다. 휘청거리며 일어난 고든이 물었습니다. 브리안,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응, 나는 괜찮아. 다른 아이들은? 우리는 여기 있어. 모코는 어때? 브리앙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예, 브리앙 도련님, 저는 괜찮습니다. 소년들은 절벽처럼 깎아지르는 듯 가파르게 다가오는 파도와 맞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선실로 내려가는 계단의 문이 열리며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브리앙 형, 배는 괜찮아? 괜찮아, 아이버슨. 빨리 들어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또다시 배를 덮쳤습니다. 빨리 문 닫아. 브리앙의 고함에 놀란 아이버스는 재빨리 선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 안에는 아이들만 보일 뿐 어른은 없었습니다. 선실과 갑판에 15명의 소년들 뿐이었습니다. 겸습선원 모코 말고는 항해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기가 태평양 한가운데라는 것 외엔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우지직 새벽 1시쯤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코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돛이 부러졌어요. 고든과 도니퍼는 빨리 타륜을 잡고 모코는 나를 도와줘. 브리앙이 큰 소리로 외치며 뱃머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모코는 견습 선원이어서 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앙도 부모님을 따라 배를 타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향해 항해해 본 경험이 있어서 배 조정법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돛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자 브리앙과 모코는 돛을 완전히 잘라내버렸습니다. 브리앙 도련님, 그래도 돛이 있어야 안전해요. 작게라도 돛을 만들어 달아야 해요. 그래, 그럼 돛을 만들자. 두 소녀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갑판에서 겨우겨우 작은 돛을 다는 데 성공했습니다. 브리앙은 아이들이 걱정되어 선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브리앙은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다시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찌지직. 또다시 돛이 찢어졌습니다. 아까 브리안과 모코가 달아놓은 작은 돛이 세찬 바람에 찢어져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도니펀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이제 완전히 돛이 사라져버렸군. 이제 배는 돛도 없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파도와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쯤이 되자 동쪽의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여전히 출렁했고 안개가 잔뜩 낀 바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는 흔들거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코는 소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뱃머리 쪽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부러진 돛대를 잡고 먼 곳을 바라보던 모코가 외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육지예요, 육지. 뭐? 육지라고? 소년들은 모코가 가리키는 수평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지가 틀림없어. 돛에서 오른쪽을 봐.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저 멀리 있는 육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육지다. 틀림없이 육지야. 브리앙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든과 도니펀도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바람이 방향만 바꾸지 않는다면 슬루기호는 앞으로 1시간이면 육지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브리앙은 뱃머리로 달려가 배를 댈 곳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출렁이는 파도 사이로 검은 바위들이 언뜻 보였습니다. 아니, 암초잖아. 저 암초에 부딪히는 날엔 배가 산산조각 날 거야. 브리앙은 선실 안에 있는 소년들을 갑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만약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으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6시쯤이 되었습니다.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배는 점점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소년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쿵! 벼랑간 배가 왼쪽으로 크게 기우뚱하더니 이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배 밑바닥이 암초에 부딪힌 것입니다. 다행히도 부딪힌 곳이 뾰족한 모서리가 아니었던 덕에 물이 배 안으로 새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파도가 배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거세게 일으켰습니다. 언제 더 큰 파도가 밀려올지 모를 일입니다. 얘들아 겁먹지 마. 기다리면서 바닷가에 배를 댈 방법을 생각해보자. 브리앙은 잔뜩 겁에 질려있는 소년들을 암신시켰습니다. 그러자 도니폰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조금 있으면 썰물 때가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갈 거야. 그때 육지로 올라가자. 브리앙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리앙의 말이 옳았지만 도니펑과 윌콕스, 웨브와 크로스 이 네 명은 브리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명은 영국 소년들로 프랑스 소년인 브리앙이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흑인인 모코 외에는 브리앙뿐이라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브리앙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저희끼리 따로 행동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성적이 뛰어나고 똑똑한 도니퍼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믿었던 터라 브리앙을 더욱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보자 더러 겁이 났습니다. 네 소녀는 뱃머리 쪽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아직은 헤엄쳐서 건널 수가 없어. 일당은 불이한 말대로 기다려야겠어. 날이 환하게 밝자 육지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소년들은 육지에 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닷가에는 작은 보트 한 척도 보이지 않아요. 항구가 없는데 어떻게 배가 있겠어? 모코의 실망 섞인 말에 도니펀이 대꾸했습니다. 항구가 있어야만 배가 있는 건 아니야. 고기잡이 배들은 강 어귀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폭풍우 때문에 배들을 모두 물에 안전하게 끌어올려 두었을지도 모르잖아. 고든의 말에 소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바람도 한결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빠지는 만큼 슬루기호가 자꾸 옆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모코, 이러다가 나중에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뒤집히고 말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바닷가까지 가야 하는데. 브리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때 뱃머리에 있던 백스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브리앙, 이리 와봐. 배에 보트가 있어. 모두들 깜짝 놀라 뱃머리로 달려갔습니다. 슬루기호에 달려있던 비상용 보트가 그때까지 밧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파도에 쓸려간 줄 알았는데 부서진 데 없이 말짱해. 모두 쓸만한 보트를 발견하고 기뻐하지만 아직 파도가 높고 바닷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도 않은 터라 보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하룻밤을 더 보낸다면 배는 높은 파도에 산산조각 나고 말 것 같았습니다. 브리안과 고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밧줄을
바닷가 근처 바위에 붙들어 매는 거야. 그러면 밧줄을 잡고 한 명씩 갈 수 있어.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 밧줄을 누가 매지? 고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브리앙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고든, 내가 해볼게. 브리앙은 밧줄을 허리에 메고 바닷물에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 자크가 달려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위험해. 형 대신 내가 하면 안 돼? 걱정 마, 자크. 형은 자신이 있어. 브리앙은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400m쯤 떨어진 바닷가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워낙 세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더미만한 파도가 브리앙을 덮쳤습니다. 브리앙의 몸은 지푸라기처럼 파도에 밀렸습니다. 그 바람에 브리앙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브리앙이 위험해. 빨리 밧줄을 당겨. 배에 있던 소년들은 모두 달려들어 밧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고든이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당겨. 축 늘어진 브리앙의 몸이 가판 위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자크가 브리앙의 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형, 형, 정신 차려! 다행히 브리앙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다시 밀물이 시작되어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배는 아래 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소년들은 배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으려고 서로를 꼭 붙들어 맸습니다. 아, 엄청나게 큰 파도다. 모두 조심해.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른 파도가 무섭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소년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큰 소년들은 작은 소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소년들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환한 맹수처럼 밀려온 파도는 슬루기호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으아! 소년들의 비명이 슬루기호와 함께 파도에 떠밀렸습니다. 높은 파도는 바위에 걸터앉은 슬루기호를 밀어붙여 바닷가 모래밭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휴, 살았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배는 그대로 모래밭에 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는 체어먼이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체어먼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온 부잣집 아이들로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을 스스로 하게 했습니다. 체어맨 학교의 아이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알맞은 벌을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솔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1860년 2월 14일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체험한 학교 학생들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에 신이 나서 기숙사 문을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14명의 소년들은 슬루기호를 타고 6주 동안 항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년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아, 멋진 배를 타고 바닷가를 돌아볼 수 있다니 정말 꿈 같다. 이 여행에 함께하는 소년들은 서로 학년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나이도 8살에서 14살까지 조금씩 달랐습니다. 태어난 나라도 달랐습니다. 브리안과 자크는 프랑스인이었고 고드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영국인이었습니다. 도니펀과 크로스는 13살 동갑내기로 서로 사촌간이며 둘 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도니펀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으나 잘난 체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이든 1등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브리안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는 평범한 학생으로 사촌인 도니펀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었습니다. 백스터 역시 13살로 차분하고 부지런하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특히 손재주가 뛰어나 무엇이든지 잘 고치고 잘 만들었습니다. 웨브와 윌콕스는 12살로 고집이 세어 형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봉사만큼은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가넷과 서비스 역시 12살로 서로 사이가 좋은 3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가넷은 아코디언 연주를 좋아하고 서비스는 모험을 좋아해서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모험 소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젠킨스와 아이버스는 9살로 둘 다 공부를 잘하는 우등상이었습니다. 돌과 코스타는 8살로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돌은 고집쟁이이고 코스타는 먹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11명의 소년들은 모두 영국인입니다. 미국인인 고드는 가장 나이가 많은 14살 고아였습니다. 고드는 의젓하고 성실하여 모두와 잘 어울리고 학교 안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판이라는 영리한 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프랑스인인 브리앙과 자크는 아버지를 따라 2년 전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형 브리앙은 5학년으로 머리가 좋고 운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늘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3학년인 자크는 소문난 장난꾸러기였는데 이번에 배를 타면서부터는 웬일인지 얌전해졌습니다. 흑인 소년 모코는 12살로 뱃일을 배우는 견습 선원이었습니다. 용기도 있고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슬루기오는 1860년 2월 15일에 오클랜드 항을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들은 빨리 배를 타고 싶은 마음에 14일 밤 모두 슬루기오에 올라탔습니다. 선장이 올 시간은 아직 멀었고 선원들은 술을 마시러 가서 새벽 1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에는 모코만 자고 있었습니다. 소년들도 어느 틈엔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항구에 메어놓은 밧줄이 풀린 채 슬루기오가 썰물에 밀려 넓은 바다로 점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잠에서 깬 모코가 소리쳤습니다. 고든과 브리와 그리고 선실에서 잠을 자던 소년들이 일어나서 가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배가 떠내려가고 있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지만 슬루기오는 자꾸만 먼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주위는 온통 불빛 한 점 없는 캄캄한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강해져서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비바람이 계속되었습니다. 소년들은 주저하지 않고 거센 비바람과 맞섰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비바람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류한 지 20일 만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슬루기오가 사라진 오클랜드 항구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년들의 가족과 선원들은 두 척의 배를 타고 보름 동안 부근 바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슬루기오라고 쓰인 이름판만 찾았을 뿐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14소년의 가족들은 슬루기오가 거센 비바람에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찾는 것을 멈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디일까? 바닷가에는 사람의 발자국 대신 새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바닷가에는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고든이 두리번거리며 걱정스럽게 브리앙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나 봐. 무인도 같아. 이곳이 무인도이건 아니건 우리는 당장 여기서 지낼 곳을 찾아야 해. 그래, 당분간 사용할 식량과 탄약이 있으니까 우선 잠잘 곳을 찾아보자. 브리안과 고드는 벼랑과 강어기의 기슭 사이에 펼쳐져 있는 숲속으로 가보았습니다. 울창한 숲속에는 나뭇잎이 수북히 쌓여 있을 뿐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은 없었습니다. 브리안과 고드는 숲을 나와 벼랑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동굴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은 배로 돌아와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선은 배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 배는 밑바닥이 부서지고 한쪽으로 기울기는 했지만 잠시 동안 지내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 모코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자크만 혼자 시무룩했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 소년들은
배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배안에 식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살펴본 결과 비스킷은 충분했지만 통조림이나 햄, 말린 고기,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연기에 그을린 생선 등의 식량은 2달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든이 섬을 두리번 살피며 말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식량을 최대한 아껴야 해. 그리고 이 근처에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겠어. 그래, 새알이나 조개로 식량을 하면 어떨까? 그게 좋겠다. 위콕스가 바닷가를 가리키며 말하자 돌과 코스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몇몇 어린 소년들은 바닷가로 조개를 캐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나이가 많은 소년들은 다시 배안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창고에는 위급할 때를 대비해 독과 닷줄, 밧줄 등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대포 2대와 엽총, 권총, 탄약 같은 무기도 넉넉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지, 외투, 방수복, 두꺼운 스웨터 등 입을 옷이 많아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밖에도 나침반, 온도계, 시계, 만원경, 성냥, 실과 바늘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 도서실에는 책들이 가득 차 있었고 펜과 잉크, 종이 등 필기구도 있었습니다. 금고에는 500파운드의 금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며 공책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점심 무렵 모코와 소년들이 조개를 잔뜩 해서 돌아왔습니다. 모코가 소년들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벼락 높은 곳에 산비둘기가 많으니 둥지에 알도 많을 거예요. 산비둘기가 많다고? 드디어 내 사냥 솜씨를 발휘할 때가 왔구나. 사냥을 좋아하는 도니펀이 우쭐하자 브리앙이 충고했습니다. 도니펀, 너무 많이 잡지는 마. 총알을 아껴야 하니까. 또 잔소리야. 그런 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 도니펀은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도련님들 식사하세요. 모코가 소년들을 불렀습니다. 우와, 멋진 요리인데? 소년들은 모코의 조개 요리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브리앙, 고든, 도니퍼는 갑판에 모여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는 섬일까 육지일까? 세 소녀는 이 문제를 놓고 의논했습니다. 고든이 숲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열대지방이 아닌 건 분명해. 떡갈나무, 자작나무, 너도밤나무, 오리나무 따위는 열대지방에서 자라지 않거든. 그렇다면 추위도 빨리 시작될 거 아니야. 여기서 우물쭈물하기보다는 육지를 찾아 떠나는 게 좋겠어. 도니펀이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브리앙이 손을 내저으며 반대했습니다. 안 돼.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밖에서 헤맬 수는 없어. 브리앙, 도대체 너는 왜 내가 말할 때마다 트집이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다고. 여기가 섬일지도 모른다고. 급기야 브리앙과 도니퍼는 서로를 노려보며 화를 냈습니다. 두 소녀는 조금도 물러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고든이 으르렁대는 두 소년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그만해. 우선 주변을 살펴서 여기가 섬인지 육지인지 알아내는 게 좋겠어. 브리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먼 곳까지 볼 수 있을 거야. 채, 쓸데없는 일이야. 그런 곳에서 뭐가 보인단 말이니? 도니퍼는 어림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브리앙은 자기가 직접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비가 오더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브리앙은 어쩔 수 없이 섬을 둘러보기로 한 것을 미뤄야 했습니다. 그 사이 백스터와 어린 소년들은 조개를 캐고 강에서 낚시질로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도니퍼는 윌콕스, 웨브, 크로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산비둘기를 잡았습니다. 이 네 소년은 자기들끼리만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비가 그치고 날씨가 화창하게 개었습니다. 브리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식량과 권총, 만원경 등 몇 가지 물건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고든에게만 살짝 말했습니다. 고든, 다녀올 테니 아이들을 잘 돌봐줘. 조심해. 브리앙은 바닷가를 따라 10km쯤 걸어 큰 절벽에 닿았습니다. 가까스로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잘 보여야 할 텐데 여기는 육지일까 섬일까? 브리앙은 힘든 것도 잊은 채 만안경을 대고 사방을 둘러다보았습니다. 북쪽은 모래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 끝으로는 푸른 물결이 보였습니다. 남쪽도 바닷가였습니다. 서쪽 역시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 모두가 바다야. 이제 희망은 동쪽뿐이야. 브리앙은 크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만원경을 눈에 대고 동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멀리 희뿌옇게 안개가 낀 듯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리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근차근 둘러보다가 힘없이 만안경을 내려놨습니다. 아, 역시 바다야. 브리앙은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육지가 아니라 섬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브리앙은 다시 기운을 내서 천천히 바위를 내려와 배로 돌아왔습니다. 여긴 섬이 분명해. 아무리 둘러봐도 바다뿐이야. 브리앙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실망했습니다. 뭐? 바다라고?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동쪽 끝이 희미하게 보이긴 했지만 수평선이 분명했어. 브리앙이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도니퍼는 끝까지 브리앙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믿을 수 없어. 그럼 몇 사람이 동쪽 끝까지 가보도록 하자. 고든이 얼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도니펀도 찬성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자 날씨가 한결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동쪽으로 탐험을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탐험대원은 브리안과 도니펀, 서비스, 윌콕스 이렇게 네 사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각 나흘 분량의 식량을 자루에 담고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이튿날 소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쯤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소년은 고든의 애완견 판을 데리고 탐험을 떠났습니다. 탐험대는 벼랑 아래의 숲을 지나 동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울창한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숲속에는 나무가 넘어져 있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어 걷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소년들은 큰 칼을 휘둘러 나뭇가지들을 쳐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 다다랐습니다. 냇물 바닥에 큼직한 검은 돌들이 놓여 있어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니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해. 이 가지런한 돌들을 봐. 도니펀의 말대로 돌들이 마치 징검다리처럼 나란히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냇물을 건너기 위해 일부러 늘어놓은 게 틀림없어. 소년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사람이 다닌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소년은 시냇물을 건너 조심스럽게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은 더욱 험난해졌고 한참을 걸어도 바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7시가 넘자 주위는 어둑해졌습니다. 네 소년은 하는 수 없이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네 소년은 나침반을 보면서 동쪽 숲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2시간쯤 더 가자 넓은 벌판이 나왔습니다. 벌판 끝으로는 모래밭이 펼쳐져 있었고 널따란 바다가 수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브리앙의 말이 맞았어. 바다였어. 소년들은 기운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니퍼는 분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브리앙이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판이 바다 쪽으로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허겁지겁 물을 먹어댔습니다. 아니, 판이 물을 먹고 있어. 도니펀이 얼른 물가로 달려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셔보았습니다. 물이 짜지 않아. 이건 민물이야. 바다가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았어. 도니퍼는 신이 났습니다. 이곳은 동쪽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는 커다란 호수였습니다. 소년들은 호수를 끼고 남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쯤 그들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서 강 건너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년들은 강 주변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윌콕스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르쳤습니다. 저것 좀 봐. 거기에는 돌이 가득 쌓아 만들어진 둑이 있었습니다. 여기 부서진 보트가 있어. 도니펀이 근처에 흩어져 있는
나무 토막들을 가리켰습니다. 아무래도 뱃머리에 붙어있던 나무들 같았습니다. 소년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쩐지 으스스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둑을 쌓고 보트를 타고 온 사람들이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판이 킁킁거리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이 이상해, 따라가 보자. 소년들은 판의 뒤를 서둘러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너도밤나무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도밤나무 둥치에는 FB1807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네 소녀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판이 또 무엇을 보았는지 마구 지저대며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들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판이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 빨리 따라가 보자. 판은 덤불이 우거진 곳에 이르러 멈춰섰습니다. 브리앙은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좁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인 것 같아. 브리앙은 마른 가지에 불을 붙여 동굴 안으로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나뭇가지는 타다닥 타다닥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올랐습니다. 안에 공기가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자. 동굴 안은 입구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모래가 깔려 있고 나무 탁자와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탁자 위로는 흙으로 만든 주전자와 접시 대신 사용한 조개 껍데기, 녹슨 주머니 칼과 낚시 바늘 등이 있었습니다. 벽 쪽에 있는 낡은 상자에는 누더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좀 더 안쪽에는 다 떨어진 담요가 덮여 있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안에서 살았던 흔적들이었습니다. 혹시 저 담요 밑에 시체가 있는 건 아닐까? 기분 나빠. 누군가의 말에 소년들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불이양이 다가가 담요를 확 걷어젖혔습니다.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왈왈! 동굴 밖에서 판이 또다시 지저대며 강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들이 동굴을 빠져나와 판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으아! 소년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커다란 너도밤나무 뿌리 근처에 사람의 뼈가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동굴 안에서 살던 사람인가? 그런 모양이야. 아무래도 동굴에서 살던 사람이 오래전에 죽은 것 같아. 브리앙이 도니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들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사람이 섬을 빠져나가지 못해 여기서 죽은 것이라면 소년들도 결국 같은 처지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다시 동굴에 들어가서 조사해보자. 뭔가 도움될 만한 것이 있을 거야. 브리앙의 말에 소년들은 다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이것 봐, 시계가 있어. 윌코우스가 벽에 걸린 회중시계를 찾아냈습니다. 도니펀이 말했습니다. 시계에 회사 이름이 있을 거야. 그걸 보면 뭔가 알게 될지도 몰라. 뚜껑을 열어보니 도니펀의 말대로 델피슈 생말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브리앙은 기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낡은 수첩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글씨가 거의 지워져 보이지 않았지만 프랑스와 보드행이라는 이름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니펀이 말했습니다. 아까 너도 밤나무에 새겨진 FB는 프랑스와 보드행의 머리 글자를 딴 건가 봐. 그리고 1807은 이 사람이 이 섬에 온 해인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53년 전에 이곳에 와서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야.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도니퍼는 접혀있는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듯한 모양의 섬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드행이 직접 그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섬이 무인도라는 게 분명해졌어. 그래도 겨울을 보낼 만한 동굴을 찾아냈으니 다행이야. 이제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기 전에 저 사람을 묻어주자. 네 사람은 FB라는 글자가 새겨진 너도밤나무 밑에 보드행의 뼈를 묶고는 나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고개를 숙여 묵념을 했습니다. 고든과 배에 남아있는 소년들은 탐험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탐험대가 돌아온다. 어서와, 뭐 좋은 소식이 있었어? 소년들은 탐험대가 무사히 돌아오자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의젓한 고든이 소년들을 위로했습니다. 보드행은 혼자였지만 우리는 여러 명이니까 서로 힘을 모아 씩씩하게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자, 우리 모두 힘내자. 소년들은 먼저 동굴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더 이상 배에서는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년들은 보드행이 살던 동굴을 프랑스 사람의 동굴이라는 뜻으로 프렌치 동굴이라고 불렀습니다. 동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강기슭에 있는 배의 돛을 이용해 천막을 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려 있던 짐을 모두 천막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으로 소년들은 슬루기호를 뜯어내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들은 강기슭으로 날랐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사흘이 지나자 마침내 커다란 뗏목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뗏목에 짐을 싣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5월 6일쯤 출발하는 게 좋겠어. 그때부터 초승달이 뜨니까 2, 3일 동안은 밀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불어날 거야. 그 밀물을 이용해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자. 모두들 브리앙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고든도 한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고 나면 배들이 지나가도 우리가 이 섬에 갇혀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벼랑 꼭대기에 돛대를 세우고 깃발을 달아두자. 좋은 생각이야. 벼랑 끝에 돛대를 세우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해냈습니다. 드디어 5월 6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출발! 15명의 소년들과 짐을 잔뜩 실은 뗏목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다음날 오후 뗏목은 무사히 프렌치 동굴 근처의 벼랑 아래 도착했습니다. 동굴은 15명의 소년들이 생활하기에는 비좁았습니다. 게다가 침대, 식탁, 식기 등은 모두 한 방에 두다 보니 아무래도 불편했습니다. 동굴을 넓히는 게 좋겠어. 다행히 동굴벽은 무른 흙으로 되어 있어서 작업하기가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바깥이 12m쯤 될 거야. 일단 호수 쪽으로 통로를 파들어 가는 거야. 그리고 통로 양 옆을 더 파서 여러 개의 방을 만드는 거지. 어때? 그게 좋겠다. 프렌치 동굴은 며칠 동안 벽을 파는 곡괭이질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파들어 갔을 때 벽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어떤 짐승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쉿! 벽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글쎄, 그냥 바위 속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아닐까? 소년들은 곡괭이질을 멈추고 벽에 귀를 들이댔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 이상한 소리는 잠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벽 너머에서 판이 사납게 짖는 소리와 함께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이 어떤 짐승과 싸우고 있어. 빨리 굴을 파자. 판이 위험해. 도니펀, 윌콕스, 외부는 벽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다른 소년들은 정신없이 굴을 파들어갔습니다. 곧이어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마리의 동물이 동굴 구멍에서 휙 뛰어나왔습니다. 모두들 기겁했습니다. 앗! 그 동물은 판이었습니다. 판은 목이 몹시 말랐는지 양동이에 든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고든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소년들은 램프를 들고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표범 한 마리가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판이 이 표범과 싸워 이겼어. 소년들은 판을 쓰다듬어 주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년들은 두 번째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은 홀이라 부르기로 하고 그곳을 침실과 공부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년들은 방이 넓어진 덕에 한결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선 소년들 6월 10일 소년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 홀에 모였습니다. 이 섬의 곳곳에 이름을 붙이는 게 어때? 좋아. 서비스의 말에 모두 대찬성이었습니다. 고든이 소년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배가 닿은 곳은 슬루기만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다른 곳 이름들도 생각해 보자. 소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뗏목을 타고 올라온 강은 뉴질랜드의 이름을 따서 질랜드강, 호수는 집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가정호, 높다란 벼랑은 고향 도시의 이름을 따서 오클랜드 언덕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리앙이 바다를 내려보았다고 한 자리는 실수곶, 징검다리가 있던 냇가는 징검다리내, 홀 앞에 넓은 초원은 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세 개의 곳은 소년들이 태어난 나라 이름을 따서 각각 프랑스 곳, 영국 곳, 미국 곳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섬의 이름을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꼬마 코스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체험한 학교 학생들이니까 이 섬을 체험한 섬이라고 하면 좋겠어. 야, 멋진 이름이다. 모두들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브리앙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섬들의 이름을 다 지었으니까 이 섬에 지도자를 뽑으면 어떨까? 뭐? 지도자를 뽑자고? 도니펀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우리에겐 지도자가 있어야 해. 어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사람 말이야. 좋아, 당장 뽑도록 하자. 브리앙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도니퍼는 브리앙이 지도자가 될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니퍼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브리앙이 씨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생각이 깊은 고든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 맞아, 고든이 좋아. 그리하여 고든이 체험원 섬의 첫 번째 지도자로 뽑혔습니다. 고든은 계획표를 만들고 소년들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2시간씩 홀에 모여 다 함께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과 목요일에는 모두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는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시계 태엽 감는 일은 윌콕스가 맡고 달력은 백스터가 맡기로 했습니다. 또한 백스터는 섬에서 일어난 일을 일지에 기록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외부는 온도계와 기압계를 관리하는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소년들은 고든의 계획표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6월이 되자 지구의 남쪽에 있는 섬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통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소년들은 눈발을 뒹굴고 신나게 눈싸움을 하며 놀았습니다. 그러나 6월 말이 되자 눈이 1m 이상 쌓이는 바람에 프렌치 동굴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소년들은 보름 동안 동굴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동굴에서 지내는 동안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식량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사냥도 낚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코는 식사 때마다 애를 먹었습니다. 배에서 가져온 식량을 아껴서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모코, 오늘은 이 새로 요리를 해봐. 윌콕스가 그물로 잡은 새 한 마리를 모코에게 내밀었습니다. 모코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마침 무엇으로 요리할까 걱정하던 참에 잘 되었네요. 이렇게 이따금씩 윌콕스가 해변에 쳐둔 그물로 새를 잡아온 덕에 소년들은 다행히 식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9월로 접어들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눈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들이 체험원 섬에 온 지 꼭 6달이 되는 9월 10일에는 눈과 얼음이 모두 녹았습니다. 이리하여 15명의 소년들은 첫 번째 겨울을 아무 탈 없이 넘겼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날씨는 따뜻해졌습니다. 소년들은 다시 탐험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브리앙이 남고 대신 고든이 탐험대를 이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11월 5일 아침 남은 소년들이 배웅을 받으며 고든, 도니펀, 백스터, 윌콕스, 웨브, 크로스, 서비스 이렇게 7명의 소년들이 탐험길에 올랐습니다. 탐험의 목적은 가정호의 서쪽 기슭을 북쪽 끝까지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탐험대는 서쪽 기슭의 모래밭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백스터가
숲속 풀밭에서 염소처럼 생긴 동물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은 따라가 보자. 저 너머 풀밭에 염소떼가 몰려 있어. 그래? 가보자. 백스터가 고든의 손을 붙잡고 풀밭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두 소녀는 발소리를 죽인 채 풀밭으로 다가갔습니다. 고든이 동물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야, 저건 염소가 아니라 비쿠냐야. 저 또 짜서 먹을 수 있어. 우리가 붙잡아서 키우자. 비쿠냐는 남아메리카의 초원에 사는 동물입니다. 생김새는 염소와 비슷하지만 다리가 길고 뿔이 없습니다. 고든과 백스터는 갖고 있던 넓은 천 한가운데에 돌멩이를 끼웠습니다. 좋아, 이만하면 훌륭한 줄팔매다. 백스터는 줄팔매를 머리 위에서 빙빙 돌리다가 비쿠냐를 향해 한쪽 끝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멩이가 바람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날아간 돌은 빗나갔습니다. 또 해보자. 두 소녀는 번갈아 가며 줄팔매질을 했습니다. 거듭할수록 줄팔매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소녀는 비쿠나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탐험대는 라마도 잡았습니다. 라마는 낙타와 비슷하지만 낙타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동물입니다. 탐험대는 사로잡은 동물들을 앞세워 프렌치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소년들은 숲에서 주운 나무와 배에서 뜯어낸 두꺼운 판자를 이용해 가축을 키울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라마, 비쿠냐, 타조, 덫으로 잡은 칠면조들까지 동물로 득실거렸습니다. 요리 재료가 많아지자 모코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모코는 날마다 비큐냐의 젖과 칠면조 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단맛을 낼 수 있는 설탕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드는 숲에서 사탕 단풍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 줄기에 흠집을 내서 흘러나오는 즙을 받아 모은 뒤 그 즙을 끓여 바짝 졸이자 달콤한 맛을 내는 시럽이 되었습니다. 시럽은 요리할 때 단맛을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소년들은 이런 식으로 체험원 소녀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만들거나 찾아내며 지냈습니다. 소년들에게 없는 것은 신선한 채소뿐이었습니다. 12월 15일 마침내 소년들은 슬루기만으로 바다표범 사냥을 나섰습니다. 바다표범을 잡아서 부족한 램프의 기름을 얻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소년들은 벌써부터 신이 나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사냥대장을 맡은 도니펀이 바위 뒤에서 숨어서 소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발사! 탕! 탕! 타당!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여러 마리의 바다표범들이 푹푹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20마리 정도의 바다표범을 잡았습니다. 모코는 큰 냄비에 물을 끓여 바다표범 고기를 삶았습니다. 얼마 뒤 뜨거운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떴습니다. 아유, 냄새. 무슨 냄새가 이렇게 고약해? 소년들은 코를 막으며 기름을 걷어 큰 통에 옮겨 담았습니다. 당분간 기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망국기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동굴을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체험원 섬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떴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모두들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축하해! 오클랜드 언덕에서 쏘아 울리는 축포 소리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소년들은 가넷의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신나게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모코와 서비스가 정성껏 만든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브리앙이 먼저 큰 소리로 건배를 외쳤습니다. 지도자 고든을 위하여, 우리 모두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고든도 소년들과 함께 힘차게 건배를 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186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반구에 있는 이 섬에서는 가장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크는 해가 바뀌어도 잘 웃지 않고 여전히 시무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브리앙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크, 무슨 고민이 있니? 형에게 말해봐. 고민 없어.
불이양은 걱정되어 물어보면 자크는 번번이 아무 일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이양은 고든에게 말했습니다. 고든, 동쪽을 다시 조사해보고 싶어. 보드행은 멀리까지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만원경이 있으니까 혹시 멀리 있는 육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누구를 데리고 갈 생각이야? 모코와 자크가 좋겠어. 모코는 배를 잘 다루니까 필요하고 자크는 아무래도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단둘이 있게 되면 뭔가 털어놓겠지. 그날 고든은 모두에게 불이양의 탐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니퍼는 이 탐험에서 자신이 빠진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채, 불이양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군. 불이양과 모코, 자크는 서둘러 탐험 준비를 마치고 다른 소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2월 4일 아침 일찍 새 소년을 태운 보트는 동쪽 바닷가를 향해 서서히 나아갔습니다. 다음 날 새 소년은 동쪽 바다의 한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살펴보자. 소년은 가장 높은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불이양은 만원경으로 동쪽 바닷가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드넓게 펼쳐진 바다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 역시 바다뿐이야. 혹시나 했는데. 불이양은 한숨을 내쉬며 만원경을 모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불이양 도련님, 저건 뭐죠? 모코가 무엇을 보았는지 북동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보여? 불이양이 다시 만원경을 들었습니다. 수평선 위에 힘 점 같은 것이 어른어른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이양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흰 점도 사라졌습니다. 구름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산이었을까? 새 소녀는 흰 점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바위를 내려왔습니다. 7시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불이안과 자크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모코는 가까운 숲으로 가 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져서 모코가 돌아와 보니 불이안과 자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위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불이양의 고함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정말 네가 배의 밧줄을 풀었단 말이야? 용서해줘 형, 용서해줘. 자크는 무릎을 꿇고 불이양에게 매달려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모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흑흑, 잘못했어 형. 그래서 네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냈구나. 다른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불이양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코는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비밀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불이양이 돌아왔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이양 도련님,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자크 도련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이 용서해 줄까? 아마 용서할 겁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난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요. 모코, 고마워. 불이양은 모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불이양 일행의 탐험 결과를 들은 소년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어렴풋이 보였던 힘점이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이양은 예전보다 한층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다른 소년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힘든 일을 되도록 동생 자크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크도 불이양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체험원 섬의 소년들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을 잡거나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닷물을 말려 소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소년들은 머지않아 닥칠 겨울을 대비해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며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5월이 되자 섬에 있던 새들이 떼지어 따뜻한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브리앙은 12마리 정도의 제비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쪽지를 써서 제비목에 달아 날려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는 분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가거라 제비들아, 꼭 부탁한다. 소년들은 날아가는 제비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6월 10일은 두 번째 지도자를 뽑는 날이었습니다.
고든의 1년 임기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도니퍼는 이번에는 자기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브리앙, 고든, 자크,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흑인 모코를 빼고는 모두 자기와 같은 영국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고든이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리앙이 8표, 도니펀이 3표, 고든 1표, 기권 2표. 기권을 제외하고 모두 12표였습니다. 고든과 도니퍼는 기권했고 브리앙은 고든에게 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갑자기 도니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브리앙은 자기가 지도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자크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크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지금보다 열심히 더 노력하고 싶어졌습니다. 모두 고마워. 앞으로 열심히 할게. 와, 브리앙 만세! 어린 소년들은 친절한 브리앙이 지도자가 된 것을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 후 소년들은 브리앙을 따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만 도니펀을 비롯해 크로스, 윌콕스, 외부만이 브리앙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저희들끼리 뭉쳐다니곤 했습니다. 체어먼 섬에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소년들은 날씨가 추워서 동굴 안에 틀어박혀 따분하게 지냈습니다. 브리앙은 아이들이 운동을 하지 못해 병이라도 얻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국리 끝에 손재주가 좋은 백스터에게 스케이트를 부탁했습니다. 백스터, 스케이트를 만들 수 있겠어?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백스터는 반나절 동안 판자를 자르고 나무를 깎았습니다. 똑딱똑딱 망치질도 하고 요모조모 다듬더니 여러 켤레의 스케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드디어 8월 25일 모두들 동굴에서 나와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가정호로 갔습니다. 브리앙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그리고 고든과 내가 나팔을 불면 곧 돌아와야 한다. 소년들은 모두 신이 나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크의 스케이트 타는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크는 앞으로 뒤로 움직이며 한쪽 다리로 빙빙 돌기도 하고 공중에서 빙그르르 공중 돌기도 멋지게 선보였습니다. 와, 잘한다. 모두들 자크의 묘기에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스케이트를 제법 잘 타는 도니퍼는 은근히 셈이 났습니다. 도니퍼는 일부러 다른 소년들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크로스를 불렀습니다. 크로스, 이리 와봐. 우리 저쪽으로 가서 물오리나 잡자. 도니펀과 크로스는 물오리떼가 있는 곳으로 멀리 가버렸습니다. 도니펀, 어디로 가는 거야? 브리앙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도니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자 호수에 벼랑간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한 발짝 앞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니펀과 크로스가 안 보여. 어서 나팔을 불어야겠어. 나팔 소리가 호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도니펀과 크로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브리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해. 누가 멀리까지 가서 나팔을 불어봐. 내가 갈게. 아니야, 내가 갈게. 소년들이 서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브리앙은 안심이 되지 않는지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 나를 보내줘. 내가 형보다 스케이트를 더 잘 타잖아. 그럼 이 나팔을 가지고 네가 갔다 와. 자크는 곧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총을 쏴서 신호를 보내보자. 브리앙은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년들은 대포를 가지고 와서 10분 간격으로 쾅쾅 쏘아댔습니다. 대포 소리라면 호수 끝에서도 들릴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새 오클랜드 언덕 너머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야, 저기 도니폰과 크로스가 온다. 모두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자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리앙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니폰, 혹시 자크를 만나지 못했니? 자크라니, 못 만났는데? 브리앙은 동생 자크가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만안경으로 안개 속을 살피던 고든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자크가 온다. 어, 근데 자크 뒤에 뭔가가 쫓아오고 있어. 커다란 그림자가 자크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 맹수다. 도니퍼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맹수를 향해 총을 2번 쏘았습니다. 총소리에 놀란 맹수는 허겁지겁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2마리의 곰이었습니다. 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곰이 갑자기 나타나자 고든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곰들이 대체 어디서 모았을까? 얼어붙은 강을 건너왔거나 빙산을 타고 여기까지 온 걸지도 몰라. 자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멀리까지 가서 나팔을 불었는데도 대답이 없었어. 그러다가 대포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데 곰이 따라오는 거야. 무서워서 혼났어. 프렌치 동굴로 돌아오면서 자크는 브리앙에게 속삭였습니다. 형, 날 보내줘서 고마웠어. 브리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브리앙은 도니펀과 크로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큰일이 날 뻔했잖아. 하지만 도니펀, 자크를 구해줘서 고마워.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도니퍼는 브리앙이 내민 손을 쌀쌀맞게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윽고 체험함 섬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도니펀과 브리앙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도니펀과 크로스, 웨브와 윌콕스는 식사 시간 외에는 다른 아이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들끼리 사냥을 하거나 동굴 한 구석에 모여 뭔가를 쑥닥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니펀이 소년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신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나와 크로스, 웨브와 위콕스는 내일 여기를 떠나야겠어. 뭐? 너 지금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야? 고든이 도니펀에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야. 다시 말해서 불량의 지시를 받고 싶지 않은 거지. 도니펀, 나에게 불만이 있다면 말을 해줘. 불량이 사정을 하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니펀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 지난번엔 미국인, 이번에는 프랑스인. 그럼 다음에는 흑인인 모코가 지도자가 되려나? 뭐라고?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브리앙은 화가 나서 소리를 꿰찔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니펀과 3명의 소년들은 필요한 짐만 대강 챙겨서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도니펀 일행은 질랜드 강을 건너 가정호의 남쪽 기슭을 거쳐 동쪽 바닷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단 가까운 동굴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먼저 북쪽을 살펴봐야겠어. 보드행이 발견하지 못한 육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도니펀의 의견에 나머지 소년들은 찬성했습니다. 이튿날 네 소년은 아침 일찍 북쪽 바닷가를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습니다. 거센 태풍이 불어닥치더니 저녁 무렵에는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만치에서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바다다. 빨리 가보자. 4명의 소년은 바다를 향해 힘껏 달렸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달려가던 윌콕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 저게 뭐지? 윌콕스는 모래밭에 나뒹구는 검은 물체를 보았습니다. 조심조심 다가가 보니 그것은 뒤집힌 보트였습니다. 보트 옆에는 2사람이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으악! 사람이다! 죽은 것 같아! 소년들은 무서워하며 허겁지겁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4소년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바닷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까 그 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쓰러져 있던 사람들은 정말 죽은 것일까?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어. 정말 죽은 시체라면 내일 우리가 묻어주자. 내일 다시 가서 확인해보자. 무서운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년들은 눈을 뜨자마자 바닷가로 조심스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분명히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 썰물에 휩쓸려 갔을 거야. 네 소년은 불안한 마음으로 보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트는 오른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심하게 부서져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뱃머리 위에는 샌프란시스코 세번호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라면 미국의 항구 도시인데 이 배는 미국에서 왔나 봐. 네 소녀는 서로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았습니다. 악당을 물리쳐라. 한편 도니펀 일행이 떠나고 난 뒤 프렌치 동굴에 남은 소년들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브리앙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고든이 브리앙을 위로했습니다. 브리앙,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애들은 겨울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 브리앙은 다시 이 섬에서 겨울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브리앙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치자 고든과 백스터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쿠 깜짝이야. 뭔데 그래? 백스터, 아주 큰 연을 만들어 높이 띄우면 멀리서도 그 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거야. 먼 바다에 있는 배들이 볼지도 몰라. 백스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섬에는 바람 부는 날이 많으니까 연을 띄울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백스터의 지시에 따라 소년들은 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마침내 팔각형 모양의 커다란 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억센 갈대의 줄기를 테를 만들고 슬루기호에 있었던 방수천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끄떡없었습니다. 소년들은 연 날리는 것을 보기 위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모두 불이항의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판이 숲속으로 후다닥 뛰어가더니 킁킁거렸습니다. 잠깐, 숲속에 뭔가 있나 봐. 불이항은 연 날리기를 멈추게 하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서비스와 자크가 총을 가지고 뛰어갔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있어. 나무 밑에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로와 굶주림으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자크가 얼른 동굴로 뛰어가 비스킷과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아주머니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키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소년들은 아주머니를 부축해서 프렌치 동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 뒤 소년들의 정성어린 간호로 기운을 차린 아주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케이트라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케이트는 뉴욕 근처에 사는 펜필드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정부로 일해왔습니다. 한 달 전에 펜필드 부부는 칠레에 사는 친척 집에 가기 위해 가정부 케이트를 데리고 세번호라는 배를 탔습니다. 세번호의 선장은 8명의 선원을 새로 고용했는데 끔찍하게도 이들은 악당들이었습니다. 배가 출항한 지 열흘째 되던 날 두목 윌스턴을 비롯한 악당들은 선장과 1등 항해사 그리고 펜필드 부부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배를 빼앗아 그 배로 흑인 노예 장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케이트와 2등 항해사 에번스뿐이었습니다. 케이트는 악당 가운데 그나마 인정이 있는 포브스 덕분에 살았고 2등 항해사인 에번스는 배의 조종을 시키기 위해 악당들이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배에 불이 났습니다. 배에 순식간에 불이 번지는 바람에 악당 가운데 한 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식량과 무기만 보트에 옮겨 싣고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보트는 무서운 태풍을 만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간신히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케이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2명의 악당이 보트 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얼른 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윌스턴과 브렌트, 로크가 모래밭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포브스와 파이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윌스턴은 보트 안에서 총과 탄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케이트가 안 보여. 어디 있지? 걱정할 것 없어. 벌써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야. 케이트는 악당들이 사라지자 반대 방향으로 무작정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케이트의 말을 들은 소년들은 무서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브리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니펀 일행이 위험해. 빨리 프렌치 동굴로 데려와야 해. 만약 도니펀 일행이 새를 잡기 위해 총이라도 쏘는 날이면 악당들에게 들키고 말 것이 뻔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브리안과 모코는 권총과 식량 그리고 칼을 가지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오른쪽 강 기슭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니펀 일행인지 악당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브리앙은 혼자서 권총과 칼을 쥐고 불빛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커다란 표범이 울부짖으며 모닥불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도니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윌콕스와 크로스, 외부가 벌떡 일어나 총을 겨누었습니다. 쏘면 안 돼! 브리앙이 소리치며 표범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표범의 목을 힘껏 찔렀습니다. 표범은 그 자리에 쿵 쓰러졌습니다. 표범의 발톱에 긁힌 브리앙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리앙, 네가 어떻게 여기를... 나중에 말해줄 테니 우선 여기를 빨리 피해. 고마워. 넌 내 목숨을 구해줬어. 도니퍼는 브리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히 브리앙의 상처는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윌콕스가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브리앙은 악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소년들은 서둘러 보트를 타고 프렌치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남아있던 소년들은 도니펀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소년들은 언제 악당들이 프렌치 동굴을 공격할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동굴 밖으로 멀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문득 브리앙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연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섬을 정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악당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년들도 모두 브리앙의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다음 날 소년들은 연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튼튼하게 바구니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60kg 정도의 무게를 실어 날려보았습니다. 연은 바람을 타고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와, 성공이다! 환호성을 지르던 소년들에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누가 바구니를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연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게. 자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도니펀과 몇 명의 소년들도 자신이 타겠다고 나섰지만 자크의 결심은 완강했습니다. 형, 내가 타게 해줘.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돼. 왜 꼭 네가 해야 돼? 고든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자크는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 섬에 온 것은 다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야. 여행하기 전날 밤 난 장난삼아 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었어. 그런데 막상 배가 떠내려가자 나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사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오고 만 거야. 용서해줘. 자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털어놓고 엉엉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도니펀이 자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크, 넌 우리를 위해 위험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 지난번에 스케이트 사건 때에도 그렇고 그것만이라도 충분하니까 연은 안 타도 돼. 다른 소년들도 흐느끼는 자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두들 고마워. 하지만 형, 내가 연을 타게 해줘.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연을 타면 더 위험해. 이 연은 내가 탈 거야. 자크의 잘못은 형이 내가 갚겠어. 난 이 연을 만들 때부터 내가 타려고 마음먹었어. 브리앙은 끝내 연을 타겠다고 고집하는 자크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브리앙을 태운 연이 하늘로 두둥실 올라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점점 높이 올라가던 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연줄이 모두 풀렸습니다. 브리앙은 한 손으로 연줄을 잡고 한 손으로는 만안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건 악당들의 불빛이 분명해. 호수 동쪽에서 가물거리는 불빛을 보고 브리앙은 고리를 떨어뜨려 내려달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땅이 점점 땅으로 내려가던 연이 매우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아, 브리앙! 브리앙을 태운 연이 땅 가까이에 내려왔을 때 그만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연은 바구니와 함께 호수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브리앙! 브리앙! 소년들은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브리앙은 다친 데가 없이 헤엄쳐 나왔습니다.
악당들이 아직 이 섬에 있어. 조심해야 해. 그날부터 소년들은 경계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 악당을 물리쳐라. 한편 도니펀 일행이 떠나고 난 뒤 프렌치 동굴에 남은 소년들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브리앙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고든이 브리앙을 위로했습니다. 브리앙,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애들은 겨울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야. 브리앙은 다시 이 섬에서 겨울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브리앙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치자 고든과 백스터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쿠 깜짝이야. 뭔데 그래? 백스터, 아주 큰 연을 만들어 높이 띄우면 멀리서도 그 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거야. 먼 바다에 있는 배들이 볼지도 몰라. 백스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섬에는 바람 부는 날이 많으니까 연을 띄울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백스터의 지시에 따라 소년들은 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마침내 팔각형 모양의 커다란 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억센 갈대의 줄기를 테를 만들고 슬루기호에 있었던 방수천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끄떡없었습니다. 소년들은 연 날리는 것을 보기 위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모두 불이항의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판이 숲속으로 후다닥 뛰어가더니 킁킁거렸습니다. 잠깐, 숲속에 뭔가 있나 봐. 불이항은 연 날리기를 멈추게 하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서비스와 자크가 총을 가지고 뛰어갔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있어. 나무 밑에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로와 굶주림으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자크가 얼른 동굴로 뛰어가 비스킷과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아주머니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키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소년들은 아주머니를 부축해서 프렌치 동굴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 뒤 소년들의 정성어린 간호로 기운을 차린 아주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케이트라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케이트는 뉴욕 근처에 사는 펜필드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정부로 일해왔습니다. 한 달 전에 펜필드 부부는 칠레에 사는 친척집에 가기 위해 가정부 케이트를 데리고 세번호라는 배를 탔습니다. 세번호의 선장은 8명의 선원을 새로 고용했는데 끔찍하게도 이들은 악당들이었습니다. 배가 출항한 지 열흘째 되던 날 두목 윌스턴을 비롯한 악당들은 선장과 1등 항해사 그리고 펜필드 부부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배를 빼앗아 그 배로 흑인 노예 장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케이트와 2등 항해사 에번스뿐이었습니다. 케이트는 악당 가운데 그나마 인정이 있는 포브스 덕분에 살았고 2등 항해사인 에번스는 배의 조종을 시키기 위해 악당들이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배에 불이 났습니다. 배에 순식간에 불이 번지는 바람에 악당 가운데 한 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식량과 무기만 보트에 옮겨 싣고 달아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보트는 무서운 태풍을 만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간신히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케이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2명의 악당이 보트 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얼른 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윌스턴과 브렌트, 로크가 모래밭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포브스와 파이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윌스턴은 보트 안에서 총과 탄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케이트가 안 보여. 어디 있지? 걱정할 것 없어. 벌써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야. 케이트는 악당들이 사라지자 반대 방향으로 무작정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케이트의 말을 들은 소년들은 무서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브리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니펀 일행이 위험해. 빨리 프렌치 동굴로 데려와야 해. 만약 도니펀 일행이 새를 잡기 위해 총이라도 쏘는 날이면 악당들에게 들키고 말 것이 뻔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브리안과 모코는 권총과 식량 그리고 칼을 가지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오른쪽 강 기슭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니펀 일행인지 악당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브리앙은 혼자서 권총과 칼을 쥐고 불빛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커다란 표범이 울부짖으며 모닥불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도니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윌콕스와 크로스 외부가 벌떡 일어나 총을 겨누었습니다. 쏘면 안 돼! 브리앙이 소리치며 표범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표범의 목을 힘껏 찔렀습니다. 표범은 그 자리에 쿵 쓰러졌습니다. 표범의 발톱에 긁힌 브리앙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리앙, 네가 어떻게 여기를... 나중에 말해줄 테니 우선 여기를 빨리 피해. 고마워. 넌 내 목숨을 구해줬어. 도니퍼는 브리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히 브리앙의 상처는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윌콕스가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브리앙은 악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소년들은 서둘러 보트를 타고 프렌치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남아있던 소년들은 도니펀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소년들은 언제 악당들이 프렌치 동굴을 공격할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동굴 밖으로 멀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문득 브리앙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연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섬을 정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악당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년들도 모두 브리앙의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다음 날 소년들은 연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튼튼하게 바구니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60kg 정도의 무게를 실어 날려보았습니다. 연은 바람을 타고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와, 성공이다! 환호성을 지르던 소년들에게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누가 바구니를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연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게. 자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도니펀과 몇 명의 소년들도 자신이 타겠다고 나섰지만 자크의 결심은 완강했습니다. 형, 내가 타게 해줘.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돼. 왜 꼭 네가 해야 돼? 고든이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자크는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 섬에 온 것은 다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이야. 여행하기 전날 밤 난 장난삼아 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었어. 그런데 막상 배가 떠내려가자 나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사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오고 만 거야. 용서해줘. 자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털어놓고 엉엉 울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도니펀이 자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크, 넌 우리를 위해 위험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 지난번에 스케이트 사건 때에도 그렇고 그것만이라도 충분하니까 연은 안 타도 돼. 다른 소년들도 흐느끼는 자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두들 고마워. 하지만 형, 내가 연을 타게 해줘.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연을 타면 더 위험해. 이 연은 내가 탈 거야. 자크의 잘못은 형이 내가 갚겠어. 난 이 연을 만들 때부터 내가 타려고 마음먹었어. 브리앙은 끝내 연을 타겠다고 고집하는 자크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브리앙을 태운 연이 하늘로 두둥실 올라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점점 높이 올라가던 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연줄이 모두 풀렸습니다. 브리앙은 한 손으로 연줄을 잡고 한 손으로는 만안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건 악당들의 불빛이 분명해. 호수 동쪽에서 가물거리는 불빛을 보고 브리앙은 고리를 떨어뜨려 내려달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땅이 점점 땅으로 내려가던 연이 매우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아, 브리앙! 브리앙을 태운 연이 땅 가까이에 내려왔을 때 그만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연은 바구니와 함께 호수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브리앙! 브리앙! 소년들은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브리앙은 다친 데가 없이 헤엄쳐 나왔습니다. 악당들이 아직 이 섬에 있어. 조심해야 해. 그날부터 소년들은 경계를 더 철저히 했습니다.
브리안과 고드는 질랜드강 건너편에서 검은색 파이프를 주었습니다. 이것 봐, 파이프야. 악당들이 떨어뜨린 것 같아. 두 소녀는 얼른 프렌치 동굴로 돌아가서 케이트 아주머니에게 파이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맞아, 이 파이프는 월스턴 거야. 틀림없어. 악당들은 벌써 호수 근처까지 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년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밤에는 번갈아가며 총을 들고 동굴 앞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동굴 밖에는 장대비가 계속 쏟아져 왔습니다. 갑자기 판이 동굴 앞으로 달려가며 지저댔습니다. 크르렁 왈왈 탕 총소리가 한 방 들렸습니다. 소년들은 재빨리 동굴 앞으로 달려가 총을 겨누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이트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줘. 에번스의 목소리야. 문이 열리자 비에 젖은 남자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3번 호의 2등 항해사 에번스였습니다. 아니, 정말 아이들뿐이잖아. 에번스는 소년들을 쭉 살피다가 케이트 아주머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케이트 아주머니 살아계셨군요. 에번스, 당신을 다시 만나다니.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습니다. 소년들은 우선 에번스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시 후 기운을 차린 에번스는 동굴까지 도망쳐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풍이 치던 날 밤 우리 6명은 바위 위에 나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죠. 웰스턴은 해변에 쓰러져 있던 두 부하를 데리고 동쪽으로 갔어. 아저씨, 우리는 그날 밤 그 바닷가에 있었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도 보았고요. 도니펀이 말했습니다. 월스턴은 고장난 배를 고치려고 했지만 연장이 없어서 그만두었어. 그래서 우선 살 곳을 찾다가 호숫가에서 팔각형 물건을 보았어. 그건 우리가 만든 연이에요. 아, 그게 연이었구나. 어쨌든 그 물건을 보고 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동굴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어. 다음날 월스턴이 직접 살펴보고는 너희들만 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 나하고 고든이 파이프를 주운 날이었네요. 브리앙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럴 거야. 그날 월스턴이 파이프를 잃어버렸다고 투덜댔으니까. 아무튼 놈들이 이 동굴을 습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듣고 나는 탈출을 결심했지. 그래서 오늘 아침 때가 지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쳐 나왔어. 뒤늦게 두 녀석이 총을 쏘며 뒤를 쫓아왔지. 다행히 총알은 어깨를 스쳐 지나갔고 난 강물 속으로 첨벙 엎어졌어. 그러자 녀석들은 내가 총에 맞아 쓰러진 줄 알고 그냥 돌아갔지. 곧바로 나는 헤엄쳐서 강기슭으로 나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이리로 달려온 거란다. 에번스는 소년들에게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나쁜 악당들을 물리치고 보트를 고쳐서 이 섬을 빠져나가자. 고든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보트로 뉴질랜드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 일단 근처 항구까지만 가는 거야. 근처에 항구가 있나요? 이 섬은 태평양의 외딴 섬 아니에요? 이 섬은 남아메리카 남부에 있는 섬 가운데 하나인 하노버라는 섬이야. 소년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악당들이 나타나지 않아 조용했습니다. 소년들은 무기와 탄약을 점검하고 악당들과 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외부와 크로스가 망을 보다가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2명의 악당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로크와 포브스야. 그런데 왜 2놈만 오지? 무슨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해. 에번스가 창문 틈으로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브리앙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친절하게 맞이해줘. 저 녀석들은 나와 케이트 아주머니가 죽은 줄 알고 있어. 그동안 우리는 잠깐 숨어 있을게. 에번스는 케이트 아주머니와 함께 동굴 통로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어 고든과 브리앙, 도니펀과 백스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강가로 나갔습니다. 악당들은 소년들을 보고 몹시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소년들은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선원이란다. 배가 폭풍 후에 부서지는 바람에 이곳까지 떠밀려 오게 됐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다오.
로크라는 악당은 아주 험악하게 생겼고 포브스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소년들은 두 악당을 동굴로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로크와 포브스는 동굴 앞에 놓여있는 대포와 총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듯 했습니다. 두 악당이 식사를 끝내고 나자 고든이 부엌에 달린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 방에서 쉬세요. 두 악당은 침대에 눕자마자 곧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소년들이 모여있는 홀에 에번스와 케이트 아주머니가 살며시 나타났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동굴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로크가 문을 받치고 있던 돌을 치운 뒤 빗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을 열어서 밖에 있는 월스턴 일당을 불러들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로크의 어깨를 누군가 꽉 잡았습니다. 아, 에번스? 얘들아 덤벼라! 로크가 놀라는 사이에 에번스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소년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포브스를 잡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로크는 에번스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에번스가 총을 쏘며 뒤쫓았으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에번스는 포브스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 나쁜 놈들! 에번스 잠깐만요. 이 사람은 3번 후에서 나를 구해주었어요. 살려주면 안 될까요? 케이트 아주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에번스는 케이트 아주머니를 생각해서 포브스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대신 밧줄로 꽁꽁 묶어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에번스는 큰 소년들을 데리고 동물을 잡기 위해 함정을 만들어 놓은 함정숲으로 정찰을 나갔습니다. 프렌치 동굴은 케이트 아주머니와 어린 소년들만이 남아서 지켰습니다. 소년들은 숲속에서 많은 발자국과 모닥불을 피웠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놈들이 조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것 같아. 에번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방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은 브리앙의 어깨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도니펀이 나무 사이로 재빠르게 달려가는 악당을 보고 총을 쏘았습니다. 으악! 숲을 속에서 악당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파이크 녀석이야. 나머지 녀석들도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조심해. 에번스의 말에 모두 몸을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가넷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외쳤습니다. 브리앙이 안 보여. 브리앙! 브리앙 어디 있어? 소년들은 브리앙을 부르며 주위를 찾았습니다. 컹컹! 판이 무엇을 보았는지 마구 지저댔습니다. 도니펀이 달려가 보니 브리앙이 악당 중 한 명인 코프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코프가 바닥에 깔려있는 브리앙을 향해 칼을 내려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도니펀이 몸을 날려 코프를 덮쳤습니다. 순간 코프의 칼이 번쩍하더니 도니펀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코프는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니펀, 정신 차려! 브리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도니펀은 눈을 감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앙이 말했습니다. 상처가 심해. 빨리 동굴로 옮기자. 소년들은 들것을 만들어 도니펀을 누이고 동굴을 향해 달렸습니다. 동굴 가까이 가자 소년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악당들이 프렌치 동굴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크로스, 웨브, 가넷은 여기서 도니펀을 지키고 있어.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에번스는 고든, 브리앙, 서비스, 윌콕스와 함께 곧장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동굴 앞에 다다른 에번스와 소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스턴이 자크를 끌고 강 쪽으로 급히 가고 있었습니다. 이어 브렌트가 코스타를 끌고 나왔습니다. 강가에는 악당 중 한 사람인 부크 쿡이 동굴에서 훔친 보트를 띄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번스와 소년들은 있는 힘을 다해 강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판이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브렌트의 목을 꽉 물었습니다. 브렌트는 엉겁결에 코스타를 놓쳤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동굴에서 나와 월스턴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포브스였습니다. 포브스, 빨리 와! 월스턴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브스가 월스턴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월스턴은 자크를 놓쳤고 둘이 돌아가면서 포브스를 칼로 찔렀습니다. 포브스는 칼에 찔린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월스턴은 다시 자크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순간 자크가 재빨리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더니 월스턴을 쏘았습니다. 총에 맞은 월스턴은 비틀거리면서 겨우 보트에 올랐습니다. 이미 보트에 타고 있던 브렌트와 부크 쿡이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쾅!
어디선가 포탄이 날아와 보트를 명중시켰습니다. 모코가 프렌치 동굴에서 대포를 쏜 것이었습니다. 3명의 악당은 바닷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악당은 함정숲으로 도망간 2명뿐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한바탕 싸움이 끝나자 소년들은 2사람의 부상자를 간호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도니퍼는 다행히 심장을 찔리지 않아 생명이 위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브스는 상처가 깊어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케이트 아주머니는 상처에 잘 닿는 오리나무 잎을 뜯어다가 2사람의 상처에 붙여주었습니다. 포브스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케이트,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가망이 없어요. 다음날 새벽, 포브스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소년들은 포브스를 프랑스와 보드행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여전히 2명의 악당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에번스와 소년들은 다시 함정숲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뜻밖의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코프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죽어 있었고 로크는 함정에 빠져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두 용감하게 잘 싸웠다. 내일부터 세번호를 고치도록 하자. 와! 에번스의 말에 모두 함성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번호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길이가 9m에 넓이가 2m가량 되는 세번호는 에번스와 케이트 아주머니 그리고 15명의 소년들이 거뜬히 탈 수 있는 보트였습니다. 보트는 꼬박 한 달이 걸려 수리가 끝났습니다. 도니펀도 옛날처럼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소년들은 프렌치 동굴에 있는 짐을 하나씩 보트에 옮겨 실었습니다. 금화, 식량, 무기, 취사도구, 만원경, 나침반 등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2월 5일 출발하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소년들은 아침 일찍 보드행과 포브스의 무덤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 잘 있어라 체험원섬. 보트는 질랜드강을 타고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소년들은 2년 동안 정들었던 체험원 섬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2월 11일 보트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와 마젤란 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안데스 산맥 위로 눈 쌓인 산들이 보였습니다. 브리앙이 체험원 섬에서 보았던 흰 점은 바로 안데스 산맥 위에 쌓인 눈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비스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배다! 와! 정말 900톤쯤 되어 보이는 커다란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총을 쏴서 신호를 보내라. 소년들은 에번스의 지시에 따라 모두 총을 쏘았습니다. 2월 15일 마침내 소년들은 꿈에 그리던 오클랜드 항구에 내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소년들이 2년 만에 나타나자 가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15명의 소년들의 이야기로 온 나라가 이내 떠들썩해졌습니다. 백스터가 프렌치 동굴에서 쓴 일기는 15소년 표류기라는 책으로 나와 날개 돋친 듯 팔려갔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쓴 케이트와 에번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 앞으로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케이트 아주머니는 상선 한 척을 받아서 선주이자 선장이 되었습니다. 오클랜드 항을 중심으로 케이트 아주머니가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자 브리앙, 가넷, 윌콕스 등 많은 아이들이 아주머니에게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 아주머니는 도니펀의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도니펀은 섬에 있을 때 케이트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지요. 소년들은 2년 동안 체험원 섬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들은 몸과 마음이 훌쩍 자란 믿음직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5소년 표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